체험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시도해 봤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개설되기까지 우리 김광남 사무국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올까 저희 기관에서는 정말 궁금했는데 김영숙 교수님을 모신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 하성 국민의 수준이 꽤 높구나 많이 놀랬고요. 김영숙 교수님은 사마천의 대가이시고요. 현재 공공기관, 국내 대기업 이런 최고위 가정, 대학 과정에서 사마천의 리더십 그리고 중국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수업 들으시면서 이런 좋은 강의를 하성군에서도 들을 수 있구나 자부심도 느끼실 거고 또 내년에도 더 좋은 프로그램 기획해 주셔서 좋은 분 모실 수 있도록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으시면 저는 좀 벗고 하겠습니다. 네. 이거. 네. 네. 앞에 뭐가 좀 가려져 있으면 좋을 텐데. 마이크가 좀 울려서 제가 육성으로 직접 하겠습니다. 조금 힘들긴 해도. 뒤에 들리시죠? 예.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김광남 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직접 그 기획안을 쓰시고 또 저한테 동의도 구하시고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시느라고 그렇게 해서 8주 강의가 거의 전적으로 다 우리 김광남 원장님 덕분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강의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먼저 화면 때 여러분들은 이쪽이 보이지만은 우리 줌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좀 화면을 이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8주 동안의 강의는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처음 해보는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안에 이제 내용 가운데는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해봤던 부분도 있긴 한데 실제로 이 주제를 가지고 강의하는 것은 이제 사실 처음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 임상실험 대상자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더 또 재미난 건 뭐냐 그러면 이게 책으로 다 원고가 완성되어 있는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제 책을 내는 사람들은 강의를 통해 가지고 그걸 녹취를 해서 그걸 원고로 정리해서 책을 내거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책을 오래전에 한 몇 년 전에 이미 다 써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써놓은 상태에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이리 다듬고 저리 다듬고 하다가 마침 우리 김광남 원장님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이걸로 한번 신청을 해보시면 어떻겠냐 해서 신청이 됐어요. 막 이제 되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이제 부담이죠. 왕부담이시죠. 이걸 8주 동안에 걸쳐서 강의안을 다 만들고 짜고 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꺼이 임상실험 지원을 하셨으니까 이제 늦었어요. 그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한 가지 미리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그때그때 질문을 하시고 마지막에 꼭 제가 질문하실 타임을 드릴 테니까 질문을 해주시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제 솔직히 얘기를 해주시면은 아마 빠르면은 저희가 강의 끝날 무렵에 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책이 이제 계약이 됐어요. 또 더 잘 된 거는 이 강의를 준비하다가 출판사하고 접촉을 해서 책을 계약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불과 일주일 전에 계약이 됐어요. 그래서 출판사 대표도 아마 관심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를 먼저 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강의의 전체 주제는 리더십 20단계론입니다. 강의 내용에 이제 자주 나오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역사 공부를 했고 또 그 가운데서도 사마천 사기만을 30 몇 년째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 교수를 그만두고 사회에 나와가지고 생계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가장 저를 많이 이제 찾는 데가 주로 다 리더들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들 뭐 심지어 국정원, 청와대 이렇게 제가 거의 안 가본 데는 없을 만큼 거의 대부분 다 다녔습니다.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딱 한 군데만 나를 안 부른다 그런 얘기합니다. 저 여의도에 있는 애들은 아직까지 한 번도 저를 안 불렀어요. 그래서 거기가 수준이 대단히 높구나.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수준 높은 데가 거기구나. 나를 안 찾는 거 보니까 거기가 수준이 대단히 높다. 그리고 우스갯소리를 하고 마는데 아무튼 리더십을 강의를 안 할래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인문학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역사를 이제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다가 이제 도입하자 또는 그 인문학의 통찰력을 좀 경영이나 모든 조직 논리에 한번 동원해보자 하고 하는 것들이 한 10여 년 전에 아주 세게 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식어버린 느낌은 있습니다만은 왜 그러냐 그러면 인문학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시간을 요하는 부분인데 그건 뭐 한두 시간 듣고 또 길어야 몇 번 듣고 그거 가지고 뭐 경영에 도움이 되고 통찰력이 생기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게 마치 인문학이 유행처럼 휩쓸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중국의 유명한 학자입니다. 원래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 있던 이제 중국인입니다. 학자입니다. 허탁운이라고 하는 석학이죠. 이분이 정년퇴직을 하고 대만대학에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한 분인데 대만에 돌아오니까 제일 먼저 어디서 이분을 찾냐 그러면은 대기업에서 이분을 찾습니다. 대기업에서 이분을 내내 특강이 끝날 때까지 내내 또 이분이 또 몸이 불편하셔요. 그러니까 그 천성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나셨어요. 제가 볼 때 뭐라고 말씀은 안 하시는데 당신 자서전에서 소아마비 같아요. 그러니까 거동도 불편하고 하니까 근데 아주 탁월한 논문과 저서를 많이 낸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이제 마지막에 대만으로 돌아오니까 대만의 큰 그룹이 이분을 모셔가지고 어떡하냐 그러면은 1년 동안 1년 내내 이분을 이제 케어하는 거죠. 그리고 강의가 있을 때가 되면은 차로 모셔와서 강의하고 강의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경영진들이 원하는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고급 경영진들이. 그리고 경영의 사례에 대해서 경영 쪽에서 얘기하는 리더십은 어떤 게 있고 또 이분은 역사 속에서 한 인물의 리더십은 어떤 것들이 이렇게 이제 주고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책을 2권이나 내셨어요. 그래서 역사로 보는 리더 또는 역사로 보는 경영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권이나 책을 냈습니다. 그 모든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다 그 기업에서 이분을 이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인문학이라는 게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한 기업의 문화를 바꾼다든지 기업인의 사고방식을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잠깐 그 얘기를 듣고는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하다가 작심삼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 20단계로는 바로 그런 부분에 제가 주안점을 두고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자질이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중국 역사 5000년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사례로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이제 20단계로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강의는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세계사의 큰 흐름의 변화와 리더십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동양 리더십에 주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워밍업입니다. 워밍업으로
동양을 이끌어왔던 지난 수천 년 동안 동양 사회를 이끌어왔던 사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상이 하나는 육아죠. 그럼 뭐 다 잘 아시잖아요. 그죠? 유교, 우리는 유교로 알고 있는 육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생활 속에 곳곳에 침투해 있는 게 이제 유교식 사고방식이잖아요. 우리도 그 공자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학교를 만들고, 유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후로 적어도 고려시대까지 합치면은 1000년 넘게 육아와 유교의 영향을 받았고, 공자님을 뭐 최고의 성인으로 떠받드는 그런 약간 보수적인 분들도 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유교가 있습니다. 육아가 있고. 또 하나는 법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얼핏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때에는 육아 입장에서는 법가를 대단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법가를 비난하는 쪽으로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아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아에서 내세우는 리더십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법가에서 얘기하는 리더십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론으로 우리가 가정부터 시작해가지고 국가 조직까지 그 조직의 가장 바람직한 관계,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 가장 바람직할까라는 걸 도표로 설명을 한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앞으로 오늘 시간 빼고 7주 동안 공부하게 될 리더십 20단계론에 전부 다 컨셉이 있습니다. 개념들이. 단계별로 전부 다 단어가 두 글자, 길면은 네 글자로 전부 다 20개의 단어가, 여러분들이 포스트를 받아보신 분들은 거기 보면은 명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문병, 조율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20개입니다. 컨셉이. 그래서 그 20개에 딸려 있는 유명한 역사적 사례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음 주부터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웬만하면은 뭐 이론이나 이런 이야기보다는 사례가 훨씬 더 실감 나기 때문에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 전에 앞서서 이제 리더십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세계가 바뀌는 과정에서 리더십은 어떤 변모를 해왔는가, 이 부분을 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있죠. 메가 트렌드는 어마어마하게 큰 경향이다, 그런 얘기죠. 흐름이다, 그런 뜻입니다. 메가라는 말은 뭐 그냥 보통 빅보다 훨씬 더 크죠, 그죠? 그래서 메가 트렌드 하면, 트렌드는 이제 경향, 움직임, 흐름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큰 흐름 자체를 메가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개념을 미래학자들이 제일 많이 쓰죠. 세계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이 제일 관심 많은 사람들이 미래학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양반이 누구냐 그러면 존 나이스미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미래학자입니다. 실제로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책을 낸 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분이 낸 전 세계적인 그 필독서이자 베스트셀러인 메가 트렌드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계사의 흐름이죠. 방향을 어떻게 변화되는가라는 부분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바뀌고 있죠. 그건 뭐 다 아시는 얘기죠. 이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두 번째, 에너지 기술 위주에서 첨단 과학 기술과 센서 기술이죠. 감원 기술로 바뀌고 있다. 이것도 잘 아시잖아요.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이런 이야기는 이제 보편화됐죠. 근데 이번은 벌써 10수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학자로서 탁월한 통찰력을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국가 경제에서, 국가 단위의 경제에서 세계 단위의 경제로 바뀌고 있죠. 당연히 그렇게 가고 있고. 단기적 사고방식에서 이제는 장기적 사고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죠. 그 다음에 집권적인 경영 구조에서 분권형으로 경영이 바뀌고 있다는 거. 이거는 기업뿐만 아니고 모든 조직과 국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집권에서 이제 분권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리더십이 딱 걸리는 겁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공공구조에서 자아구조로 갑니다. 축구를 예를 말씀을 드리면은, 그, 연배가 계시는 분들은 축구 우리가 중계방송 들을 때마다 늘 무슨 얘기 들었냐면 조직력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죠? 한국 축구 보고 맨날 뭐 똥볼 찬다고 그러고 공중볼 찬다고 하면서 조직력이 뭐 있네 없네 그런 얘기 했죠.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왜? 이제는 개인기로 가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개인기가 없으면 이제는 좀 얘기가 안 돼. 전술이고 전략이고 조직이 안 맥히는 거죠. 이
감독의 전략과 전술을 충분히 소화해서 팀플레이로 승화시킬 수 있는 개인기를 갖고 있어야 이렇게 가능하다. 이제는 공공구조에서 모두 다 우리가 이제 공공구조라는 건 뭐냐 그러면 자 합시다. 자 불이 돕게 합시다. 그러면 돈 다 걷어. 싹 다 걷어. 누가 반대하면 괜히 이상한 사람처럼 몰리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자기 스스로 자아구조로 가야 돼. 내 스스로 내 정체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식견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발휘하는 시대가 돼요. 이게 이제 계획입니다. 축구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다음에 간접적인 대의민주주의에서 이제 직접 참여 민주주의가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는 더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상하 계급 조직에서 위아래가 분명하고 명령을 따르는 상하 계급 조직에서 이제 네트워크, 그물 조직으로 갑니다. 이 부분도 리더십하고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별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별이. 그물을 던질 때 되면은 요 끄트머리에 딱 움켜쥐는 곳이 있잖아요. 그죠? 요 부분을, 별이를 얼마나 제대로 파악하느냐, 장악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리더십의 자질이 이제 판가름이 난다는 거죠. 그 다음 재미난 게 이겁니다. 북반구에서 남반구라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세계사의 주도권이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적도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적도를 중심으로 그 위에 있던 나라들, 유럽에 있는 나라들 대부분이죠. 그죠?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동북아 쪽에서 일본, 그죠? 우리나라도 거기 일부, 우리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 다 북반구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남반구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적도 아래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동남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남아메리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이제는 굴기한다는 거죠. 일어선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주목을 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그 메가 트렌드가 움직이는 과정은 빠르면은 수십 년이고 길면 한 100년씩 걸린단 말이죠. 완전히 뒤바뀌기까지 과정은. 요 과정에서 누가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거기에 딱 중국이 걸려있는 겁니다. 북반구하고 남반구에 걸려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이. 전체적으로 땅덩어리가 워낙 넓어서 그렇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전 세계사의 메가 트렌드 큰 흐름에 있어서 흐름을 바꾸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가 중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은 뭐 제가 수십 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런 점에서는 존 나이스비트라고 하는 이분의 생각하고 제 생각이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고, 또 이분이 낸 책 가운데 하나는 차이나 메가 트렌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중국의 큰 흐름이라고 하는 책도 있기 때문에 책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두 가지만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세계 경제의 질서가 이제 집중해서 분산해서 다시 취합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흐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재미난 현상 가운데 하나는, 놀라운 현상 가운데 하나는 사마천이라고 하는 제가 평생 공부하고 있는 역사학자가 얘기한 소봉가라는 게 있습니다. 소봉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저기 바탕소자인데 없다라는 뜻입니다. 바탕에 하얀 백지 도화지를 얘기해요. 소자는. 근데 봉자는 땅을 가지고 있는 존재. 우리가 봉건시대 할 때 봉자가 이겁니다. 그죠? 봉건시대 할 때 봉자입니다. 땅이죠. 흑도자 두 개에다 마디촌자를 쓰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땅을 준다는 거죠. 땅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있다는 얘기죠. 이때 얘기하는 땅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권력을 얘기합니다. 원래부터 귀족 집안은 가지고 타고난 땅도 있고 벼슬도 있잖아요. 봉이 있는 거죠. 소봉은 그게 없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이나 이런 게 없이도 제왕처럼 사는 사람들을 소봉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무관의 제왕이야. 관만 안 쓰고 있을 뿐이지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존재들이 전 세계에 수도 없이 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기업인들입니다. 부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오로지 자기의 능력과 그 다음에 탁월한 리더십을 통해서 또는 탁월한 경영 능력을 가지고 전 세계의 경제를 그죠 좌우하는 그런 소봉가들이 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새로운 리더들입니다. 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전에는 주로 군사력, 그죠? 그 다음에 뭐 정치, 권력, 이런 거였지만, 이제는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더라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대거 출연하고 있고, 그 출연하고 있는 사람들의 절대 다수들은 경제를 주무르는 사람들이다 라는 점도 세계사의 큰 흐름 가운데 하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려면은 리더에 관한 요 신화를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막스 베버입니다. 사회학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분이고, 또 정치학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막스 베버는 너무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막스 베버의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가 꽤 오랫동안 한 수백 년 동안 이 막스 베버의 리더와 리더십에 관한 논리가 씨가 맥혀 왔습니다.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카리스마.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처음 쓴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맨날 리더 얘기하면 그래도 리더는 카리스마가 있어야지 그런 얘기 많이 지금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카리스마라는 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신이 부여한 특별한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막스 베버의 리더십 이론은 이런 겁니다. 리더는 얻기 힘들고 드문 기교를 가진 존재다. 리더는 타고난다. 리더에게는 특별한 매력 또는 비범한 능력이 있다. 리더는 한 집단의 최고 고위층에만 존재한다. 리더는 통제하고 지휘하고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게 막스 베버의 리더십 이론입니다. 그게 카리스마입니다.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신이 부여한 것 같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종래의 리더십 이론의 가장 신화적인, 여기 아직까지도 이 리더십 이론을 맹신하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나라 리더들은 특히 더 많아요. 왜? 우리는 여기 플러스 여기에다가 왕조체제, 봉건적인 사고방식도 거기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가부장적인, 그죠? 사고방식까지 들어가가지고, 한국의 리더와 리더십의 모습이 상당히 뒤틀려 있거든요. 우리는 왜곡되어 있는 편입니다. 이런 자세한 부분은 제 유튜브 김용수의 좀 알려 중국에 들어가시면 동서양 리더십의 표창과 4기 리더십이라고 하는 1시간 넘어짜리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왕 뭐 강의 듣는데 책도 좀 읽고 와서 듣자 그러실 분들은 뭐 제 책은 이 책을 읽으시면 안 나오네. 저쪽 거는 리더의 역사 공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있나요? 안 갔다 오신데. 리더의 역사 공부라는 책이 있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제 유튜브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막스 베버의 저 리더십에 관한 신화는 뭐 이미 다 깨진 상태고요. 우리는 아직까지 강하게 남아있긴 합니다만, 물론 전 세계 일부 국가나 아직까지 후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여전히 막스 베버의 저 리더십 이론이 위력을 발휘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그 얘기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왜 새로운 리더십 이론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 매달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화가 깨어진 지 오래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새로운 리더십을 제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어떠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강의하고 공부하면서 가장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리더와 리더십에 관한 이론만큼 변하지 않는 분야도 없고, 또 그 분야만큼 급변하는 분야도 없어요. 굉장히 이제 모순되는 것 같지만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리더십에 관한 총체적 이론은, 총론은 거의 안 변합니다. 근데 강론은 눈만 뜨면 변해요. 그러니까 총론이 강론의 변화의 모습을 담아내지 못하는 거죠.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는 리더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자질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새로운 또 하나의 이론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총론이 수용을 못하는 겁니다. 이쪽이 너무 활발하니까, 너무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런 점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리더십 20단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뭐 고정불변의 20단계가 아니, 이건 제가 편의상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지 단계가 아닙니다. 전부 다 20개가 같이 전방위적으로 발휘가 돼야 될 부분이지, 이거 하나 배우고 난 다음에 이거 올라오고,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예. 다만 이제 받아들이기 쉬우라고 단계를 썼을 뿐이죠. 여기 있는 모든 리더십의 변화된 모습들도
단계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제는 이런 쪽으로 다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큰 방향을 이해하는 능력. 그 다음에 이 재미난 게 예견력입니다. 무슨 리더가 점쟁이야? 예견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리더한테는 저 예견력이 없으면은 이제는 한 조직을 제대로 끌어가기가 불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바로 역사하고 만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학교 다니시면서 역사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역사에는 미래 예견력이 있습니다. 역사에는요. 좀 이따가 이제 그 관련된 명언을 소개해 드릴 텐데 역사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은 예견력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 역사는 수많은 경우의 수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여기까지 공부합니다. 되게 역사 사료에 남아있는 거 요거죠. 그죠? 거기에 왜 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을 뿐이죠. 때로는 좋은 역사책 가운데는 Y도 나옵니다. 그죠? 육하원칙 다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How도 당연히 나오고 어떻게 해도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인간이나 또는 한 조직이 벌인 행위가, 언행이 역사 기록에 남아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건들만 우리가 지금까지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원인과 경과와 결과가 다 나와 있고 분석까지 다 나와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한 사건이다 보니까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놓고 분석을 하잖아요. 새로운 해석을 가하기도 하고 비판을 하기도 하고 칭찬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이 사건의 중요성이 기록으로 남을 만큼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나 저는 그런 것들을 해석해 놓거나 또는 풀이해 놓은 책들을 보면서 역사 공부를 합니다. 이게 경우를 보는 거죠. 세계사에서 큰 역할을 했던 또는 큰 작용을 일으켰던 큰 영향을 주었던 사건들에 대한 부분들을 경우를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그것도 책을 많이 읽게 되면 전 세계 모든 중요한 사건들을 공부를 하잖아요. 배우잖아요. 읽잖아요. 그러면 어떤 능력이 생길까요? 상황 대처 능력이 생깁니다. 왜? 수백 개, 수천 개 공부 좋아하는 사람들은 수만 개의 경우의 수를 보는데 이거 내가 인생 살아나가면서 딱 마주치게 되는 어떤 상황과 이 비슷한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과거에 벌어졌던 상황에서는 그 사람은 어떻게 대처했는가 이미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대처해가지고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실패했으면 그 실패한 이유에 대한 분석까지도 다 해놨단 말이에요. 후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역사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만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왜?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지셔야 돼요. 왜 이때 이렇게 했을까? 그 다음, 더 중요한 거는요. 역사 수업 시간에는 절대로 금기사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국사 선생님이나 세계사 선생님 어떤 분을 만나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학교 다닐 때 역사 선생님 좋아하는 분들은 별로 제가 못 봤어요. 그죠? 맨날 뭐 물어보려고 그러면 그냥 외워라 이놈아 무조건 점수 따는 과목으로 전락을 해버렸으니까 역사 시간에 손들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때 만약에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야단 맞아요. 야 이놈아 역사에는 가정이란 없어. 그죠? if 하면은 큰일 나는 거죠. 이게 역사의 금기사항처럼 돼 있어요. 역사 공부에. 근데 이거 안 하면 재미없습니다. 역사 공부하는데 if 만약에 그때 이랬더라면 이게 없으면 무슨 재미로 역사 공부를 하겠습니까? 자, 누구를 데리고 무슨 짓을 해서 성공하고 실패했다. 근데 실패했다. 근데 그때 만약에 이 누가가 아니고 저 누가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을 해봐야지 재밌죠. 그때 만약에 이 누가가 얘를 데리고가 아니고 쟤를 데리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시뮬레이션이 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만 하시면 Y하고 if만 계속 질문을 던지시면 미래 예견력은 저절로 생깁니다. 왜? 미래 예견이라는 게 뭐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데이터로부터 나오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년에 사업계획 세울 때 뭘 가지고서 내년 사업계획 세웁니까? 전년도 그 다음에 좀 더 여유가 있으면 5년 전에 것까지 다.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지난 5년 동안의 한국 경제 상황, 그리고 내가 사업하고 있는 분야의 전체적인 흐름과 동향, 그 다음 더 여유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전 세계 그 분야에 내가 사업하고 있는 이 분야의 흐름과 동향이 어떻게 되는가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미래가 딱 설계가 나오잖아요. 그게 미래 얘기인데, 미래 얘기는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데이터입니다. 요즘은 그걸 뭐라고 합니까?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아주 승부가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은 다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저같이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하는 이런 강의의 가장 중요한 승부수는 어디서 나냐? 역시 빅데이터에서 납니다. 뭐? 사례에서 납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수많은 사례 가운데에서도 가장 여러분들한테 교훈을 줄 수 있고 통찰력을 줄 수 있는 사례들을 뽑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시함으로써 여러분들한테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또 여러분들이 그것이 실제로 삶의 응용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 인문학 강의하는 사람은 정말 최고 강사가 되는 거죠. 그죠? 야, 저 사람 얘기 듣고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막 감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화가 나고 짜증이 나더라도 돌아가서 내 삶의 그 부분을 적용을 해가지고 하나라도 바꿔 나갈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된 그죠? 강사죠. 그죠? 그런 사람이야말로. 이겁니다. 예견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근데 이 예견력은 역사하고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역사책을 읽는 사람이 리더가 승리한다라고 제가 괜히 부제목을 괜히 달아놓은 게 아닙니다. 리더의 역사 공부라고 하는 책을 내면서 부제목을 달아놓은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저절로 리더십을 기르게 됩니다. 왜? 사람 이야기를 보고 듣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해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인간에 대한 이해도는 리더가 갖춰야 될 가장 기본 이 가운데 하나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말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견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공부를 통해서 리더는 이제 식견을 갖추잖아요. 그죠? 식견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식견은 단순한 지식하고는 다릅니다. 사물의 이면을 깨뜨려 보는 능력을 식견이라고 합니다. 사물의 이면을 깨뜨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준주시대 때 초나라 장왕이라는 사람이 진나라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를 공격하려고 진나라의 도성 근처까지 군대를 몰고 갔어요. 그리고는 척후병을 보내가지고, 척후병은 뭐냐 그러면 상대나 적의 정세를 염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첩하고는 또 달라요. 간첩은 그 안에 침투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척후병은 그게 아니고 주변을 다니면서 탐문하는 거예요. 이 척후병을 보내가지고 진나라의 상황이 어떤가라는 걸 이제 복수의 척후병을 보내가지고 살피게 합니다. 그 척후병들이 여러 명이 보냈으니까 여러 명을 보내는 이유는 아시죠? 그죠? 각자 생각과 의견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조선에서 일본으로 사신 보내는 거하고 똑같죠. 근데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소리를 했잖아요. 보고가. 그죠? 그거 우리 국사 시간에 배우셨잖아요. 그렇듯이 척후병을 한 사람만 보내는 게 아닙니다. 복수를 여러 명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본 시각에 따라서 보고를 받는 거죠. 척후병들이 다 돌아왔어요. 근데 이구동성으로 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공격할 수 없다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아주 조그만 나라가 성이 얼마나 높고 단단한지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저 조그만 나라의 그 성을 감고 돌고 있는 해자 아시죠? 그죠? 성 주변으로 인공으로 물을 파잖아요. 그죠? 호수 같은 거, 강 같은 걸 파죠. 왜냐하면 적군이 쳐들어올 때 시간을 늦추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해자를 얼마나 깊고 넓게 파놨는지 공격하기 힘듭니다. 다 그렇게 보고를 해요. 그런데 장황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공격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공격해서 힘 하나도 들이지 않고 진나라를 정복을 합니다. 나중에 장수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척후병들은 나름대로 전문가들이잖아요. 그죠? 척후병들이 다 안 된다고 보고를 했는데 대왕께서는 뭘 믿고 가능하다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저 조그만 진나라가 이 짧은 시간 내에 저렇게 성을 단단히 그리고 높게 쌓고 해자를 저렇게 깊고 넓게 파놨다는 얘기는 이미 백성들이 지쳐있다는 얘기잖아요.
국력이 그만큼 소모됐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지금 쳐야 된다. 저게 원기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치면은 그만큼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물의 이면을 꿰뚫어 보는 식견입니다. 다른 말로는 통찰력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리더에게는 단순한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지식 이면에 좀 더 차원 높은 또 하나의 식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식견을 나눠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식견을 가지고 조직원들을 설득하는 리더. 여기 이제 깨어진 신화 이후에 나타나는 리더의 리더십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거죠. 평생학습, 저는 평생학습 얘기만 들으면은 머리가 지가 나요. 도대체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언제까지 공부하다가 가야 되나. 저처럼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공부 얘기 나오면은 이게 지가 납니다. 한 30 몇 년 한 책과 한 사람만 공부하고 조금 이제 정리 좀 하고 그만해도 될까 했더니 이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공부를 더 하네요. 이제 할 줄 아는 게 이제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어떤 면에 있어서는 코로나가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보고 싶었던 일들 있잖아요. 생활에 쫓겨가지고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장기 프로젝트 같은 거죠. 그러니까 책 하나 쓰는데 보통 원고지 1000매 정도 쓰면은 1년이면 충분하거든요. 요즘은 1년씩 걸리고 그러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생겨서 그렇게 써냈다가는 굶어 죽습니다. 근데 2년씩 막 걸리는 그런 대작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도전을 해보게 되는 거죠. 왜 이제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생각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의식도 달라집니다. 이제 그런 점. 그래서 끊임없이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소통. 이건 굳이 얘기 안 해도 하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리더들이 저놈 소통이 안 돼가지고 얼마나 맨날 소통하고 살았어요. 각 시군에 보면 시민 소통관이 생기질 않나 별알 그들이 다 생긴 이유가 하도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건데, 그 다음에 합작입니다. 리더에게 무슨 합작이 필요하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제는 합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다. 이건 좀 이따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워놓은 계획을 관철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때의 관철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성공시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공시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공에 대한 부담이 크면 클수록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저 오른쪽에 그림이 월랜다라고 하는 아주 미국의 유명한 외줄타기, 모든 그 신기록이라는 신기록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73세인가에 외줄을 타다가 결국은 떨어져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게 마지막이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나 이제 이거 타고 그만 탄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자기는 실패할 줄 알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외주를 타면서 단 한 번도 그렇게 성공적으로 타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을 보여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땅 걸어가듯이 걸어 다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건 나이아가라 폭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빌딩 위에서 타는 거거든요. 안전장치도 없이 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걱정을 하더라는 거죠. 이거는 꼭 성공시켜야 되는데, 이건 꼭 성공시켜야 된다는데, 결국은 실패했다는 거죠. 그게 마지막 불타기였죠. 결국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월랜다의 원리라는 겁니다. 성공에 대한 부담이 크면 클수록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리더에게 요구됐던 부분은 성공이었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뭐가 되든지 간에 일단 성공하라 이거 아니에요. 좀 밀어붙이기단 말. 근데 지금 리더십은 그거 아닙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성공은 절대로 좋은 리더의 문제는 못 들어갑니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완수다라는 거죠. 끝내야 된다는 건데 이게 관철입니다. 그 다음에 공존의 리더십.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마천사기를 공부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제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고귀한 만큼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회적 책임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날 리더들에게 요구하는 리더십에 대한 항목들이다. 자, 이런
약간의 워밍업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역사적 성찰을 해보겠습니다. 역사 속에 풍부한 리더십 사례를 활용을 해서 기업이나 여러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리더와 리더십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두 번째, 그것이 과연 현대사회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보편적 특성으로 작용할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이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임상실험 대상자들이죠. 지금 8주 동안 하는 이 강의에 있는 이런 리더십의 항목들, 그리고 제가 써놓은 글들과 제가 말씀드리는 강의의 이 내용이 과연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모색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재 발굴을 위한 안목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좀 이따가 나오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모두가 리더가 될 수 있는 세상입니다. 리더의 신화 가운데 깨진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은 뭐냐 그러면 타고난다 리더는. 그리고 특정한 사람만이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신화가 다 깨져버린 거죠. 그건 완전히 박살이 난 거죠. 하지만 그렇다면 모두가 리더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준비가 덜 돼 있어요. 실제로는. 바로 그게 인문학이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인문학에서는 이론과 사례를 통해 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런 리더들을 길러 놓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회가 그 인재들을 수용하고 그죠? 인정해주는 그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아직까지 언밸런스 우리나라가 둘 다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특정한 코스를 밟아가지고 인재를 길러내도 사회가 또 그 인재를 용납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리더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괴짜들이거든요. 아닌가요? 그죠? 리더들 보면 괴짜들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리더라는 건 뭐냐 그러면 한 성공한 기업가나 정치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한 분야의 특출한 능력과 재능을 발휘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게 보면 이 괴물들이 많아요. 괴짜들이 많습니다. 그 괴짜들을 수용을 못 한다는 거죠. 어렸을 때는 호기심으로 그 천재났네 하다가도 커서도 그러면은 이제 슬슬 이제 그죠? 누르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사회가 그걸 받아들일 만한 탄력성이 부족한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 이야기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유명한 명언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역사의 미래 예견력. 사마천이라는 역사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술왕사 지례자. 지난 일을 기록해서 다가올 일을 안다. 라는 거죠. 그 다음 옥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군사 전문가는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견점은이요 이왕찰래다. 이견점은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숨어 있는 것을 드러나는 사물을 보고 현상을 보고 이게 이견입니다. 그 다음에 점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은자는 숨어 있더라.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을 가려내는 점을 찾는 예견이죠. 그 다음에 이왕찰래 지나가는 일을 통해서 다가올 일을 고찰한다는 살핀다라는 이런 유명한 명언들은 많습니다. 중국의 수천 년 전부터 역사의 미래 예견력입니다. 자, 이런 미래 예견력을 가지고 리더에게 필요로 하는 건 뭐냐 그러면 큰 방향을 이해하는 능력과 예견력. 자, 그러려면 투시력.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사물의 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식견인데 이건 투시력이라고 바꿔놓고 말씀을 드려도 할 수도 있겠죠. 이게 결국 다른 말로 뭐예요? 선견지명이죠. 내일 주식 맞추란 얘기가 아닙니다. 맞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 10년, 그죠? 그 다음에 한 세대, 이런 정도의 장기적인 성견지명을 필요로 하는 게 이제는 오늘날 리더한테 요구하는 리더십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패와 득실보다는 과정을 중시해야 되고, 성공이라는 건 일을 얼마나 제대로 수행했느냐에 따르는 부산물일 뿐이지, 그죠? 하지만 일을 완수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끝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관철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허타원 선생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제가 가장 가슴속에 와닿는 바는 이건 리더는 문화를 만드는 사람이지 통치자가 아니다.
문화를 만든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거창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내가 이끌고 있는 조직의 분위기를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화 하는데 여러분들 문화가 하면은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예, 폭넓고. 지금 문화가 뭐야? 아무 때나 다 갖다 쓰잖아요. 여기도 문화, 저기도 문화. 그죠? 학교 문화, 어디 문화, 무슨 문화, 다 갖다 써. 심지어 노인 문화, 청소년 문화. 문화는요, 문자는요, 원래 이 그럴 문자 옆에 실사변이 있었어요. 문자에는요. 그럴 문자 옆에 실사변이 붙어 있으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수를 놓는다라는 뜻입니다. 수를 놓는다. 꾸민다라는 뜻입니다. 문양하잖아요. 문양. 문의. 그게 문이에요, 원래. 자, 원래 아무것도 없던 데에다가 수를 놓거나 뭘 꾸며가지고 바꿔내잖아요. 그럼 화 되잖아, 화. 그게 문화입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게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는 뭐라고 해석하냐 그러면 문화는 세련되기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세련되기다. 사람이 세련되죠. 그죠? 그게 문화입니다. 그래야지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뭐 청소년 문화도 받아들일 수 있고 청소년 음악도 랩도 이해할 수 있고 그죠? 오페라도 이해하고 다 이게 다 세련된 사람들이 하는 거지. 뭐 그 세련된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문화 수준이 높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세련되기입니다. 꾸미는 거죠. 무슨 화려하게 꾸미고 비싼 옷으로 치장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원래의 모습을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는 이게 문화를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리더가 이제 가져야 될 리더십 가운데 하나가 저런 거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리더십과 관계돼서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현대사회의 유동성 문제라는 겁니다. 유동성이라는 건 움직인다는 얘기죠. 흐를 유자에도 움직일 동자예요. 그죠? 현대사회는 흐름과 움직임이 많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도 발달돼 있고, 여러 가지 수단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거꾸로 이제 인터넷을 비롯해가지고, 온라인이 워낙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유동성을 이제 제약하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과거에 비해서는 이 유동성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비약적으로 이제 발전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중국을 처음 다닐 때는 웬만하면 200km 내지 300km 이상 정도 떨어져 있으면은 밤기차를 탔습니다. 대개 이제 60km, 70km밖에 못 달리니까, 기차가. 그러면 한 300km 정도 떨어져 있으면 60km로 달린다 치면 5시간 걸리잖아요. 근데 중간에 역에도 쉬어야죠. 다 쉰단 말이죠. 그러면은 한 6, 7시간씩 걸려요. 그러니까 낮에 그거 타고 움직였다가 하루 종일 다 날아가 버리잖아, 시간이. 그러니까 밤 기차를 타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시안에서, 서안에서 낙양 여기 한 300km 정도 되는데, 여기 움직이는데도 밤 기차를 탔어요. 그러면은 호텔비도 절약되고, 그죠? 시간도 절약되고, 중국이 그 침대차를 타면은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맥주도, 싼 맥주도 시큼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그래서 시간도 절약하고 돈도 절약하고 잘해서 방기차 많이 탔는데 지금요? 누가 그걸 탑니까? 200km요? 30분이면 갑니다. 30분입니다. 그 중국의 뚱처라고 해서 까오티에 고속전철 그거 이제 시속 400km짜리 뭐 이런 거 막 나온단 말이죠. 2016년도에 제가 실크로드 중국 다닌 지 이제 20년이 넘어가면서 제가 이제 실크로드를 특별 기획을 다시 이제 리바이벌 한 적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 제가 처음 실크로드를 9박 10일 동안 다녀오고 그 프로그램을 14박 15일 동안 2001년도에 다녔고 그 프로그램을 똑같이 2016년도에 했는데 8일로 줄였어요.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유동성이 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이 유동성은 전체적인 그런 큰 유동성뿐만 아니라 인간의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직업을 바꾸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에는 평생 직장 해가지고 한 직장 들어가면 평생 뭐 하고 뭐 일본 영향이 많이 받았죠, 그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아예 그런 개념이 없어졌죠. 평생 직장이 어디 있어요? 수시로 옮깁니다. 쫓겨나기도 하고 또 수시로 자기가 옮겨요. 심지어는 더 좋은 자리로 가기 위한 스펙을 쌓기 위해서 더 많이 옮겨. 이게 유동성 문제입니다. 근데 유동성 문제에서 여러분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상하의 유동성하고 평면적 유동성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평면적 유동성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높은 자리가 아니고 보통 자리, 일반 자리에 있는 젊은이들이 자꾸 직업을 바꾸는 유동성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너무 심하게 일어나게 되면은 전체적 사회 신진대사에 하등에 좋은 영향을 못 미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불안한 거죠. 조직 자체가 불안해지죠. 왜? 10명 거느리고 있는 기업에서 한 달 지나면 막 30명씩 빠져나가 보세요. 그러면은 또 일 가르칠만 하면은 나간단 말이죠. 이거 굉장히 안 좋은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수평적 유동성은 어느 정도 끝 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너무 심하게 유동되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 사회에 상하 유동성이 안 돼요. 이게 문제라고. 상하 유동성은 뭡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나가주는 거죠. 오래된 사람이 나가주는 거죠. 그래서 사회 신진대사를 촉진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리더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잘 조절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대사회 유동성 문제하고 리더십의 문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이제 내보내는 것에서 이제 나가기 위한 유동성이, 그러니까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하는 요즘 젊은 애들은 내보내기 전에 내가 나간다는 거죠. 나가기 위해서 여기 잠깐 머무르는 그런 유동성들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평적 유동성이라도 평면적 유동성이라도 또 다른 형태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런 점은 이제 리더들이 주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유동성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 가운데 리더가 갖춰야 될 또 하나의 리더십은 순간적인 또는 일시적인 착오, 실수라고 하죠. 그죠? 이거와 능력 부족을 가려낼 줄 아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리더한테 필요한 거죠. 저 친구는 도대체 이쪽 일에는 능력이 안 된다 해서 내보내야 될 사람을 붙잡아준다든지, 그 다음에 능력은 충분히 있는데 순간적인 판단 미스로 실수한 부분을 잡아가지고 너는 여기 안 된다고 해서 내보는 이런 실수는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리더의 식견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줄여서 얘기하는 한도와 한계를 파악할 줄 아는 리더가 이제 돼야 된다는 거죠. 한계가 빤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사람은 한도는 조절이 가능하지만 한계는 이게 조정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한도하고 한계를 잘 파악해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들이 요겁니다. 어떤 자리는 없지만은 또 기득권은 없지만은 실제로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리더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리더들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사회운동을 했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봉사처럼 활동을 했지만은 나중에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존경받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든지, 오늘날에는 사회 각기각층에 있어서 젊은 사람들한테 네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존경하는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파이하게 다른 쪽의 사람들을 뵈거든요. 그건 사회적 영향력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옛날에 정치나 그다음에 기업가나 이런 쪽에서 이제는 전방위적으로 내가 바라볼 때 내가 반려견을 정말로 반려견하고 관계되어 있는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하고 싶은데 반려견 쪽에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존경한다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존경한다고 말도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임시 리더 또는 비정식 리더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국가나 조직이 주목을 해야 된다. 그죠? 이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주느냐가 이제 또 하나의 과제가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과거보다 현대의 리더들이 훨씬 더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자리를 물려받거나, 그죠? 또는 타고났거나, 또는 기득권 이런 부분들에 가지고 아예 자리를 갖고 나오잖아, 그죠? 이제는 그게 아니고 이런 다양한 리더십을 이제 겸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존재가 됐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회적 책임감, 자기가 리더로서의 그런 부분들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명감을 길러주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렵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그런 말씀을 드리네요.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의 범위와 한계의 문제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생겨나는 문제가 뭐냐 그러면 나눠주는 겁니다. 아까 계속해서 위임 얘기 계속 하는 이유가 혼자 못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카리스마, 그 다음에 전지전능, 그죠? 모든 걸 다 리더가 다 해결하려고 했어요. 이게 이제 가부장적 사고방식까지 겹쳐가지고, 이제는 그게 안 되니까, 그게 불가능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유한한 존재잖아요. 한계가 뻔한 존재인데, 어떻게 다 해낼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리더십의 범위하고 한계가 이제 자연스럽게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리더는 무엇인가를 구상하는 사람으로 독특한 안목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일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구상을 하라는 거죠. 그게 계속 말씀드린 미래 예견력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앞이 내다 보이는데 뭐가 안 하고 싶겠어요, 그죠? 보이는데 왜 안 하겠어요? 리더는 그걸 구상하는 거죠. 그게 다른 조직원들하고 차이는 딱 거기서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식견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공유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누라는 거죠. 야, 내가 바라볼 때는 또 뭐라 그랬어요? 설득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리더는 10년 앞을 내다보고 얘기를 하는데 밑에 있는 조직원들은 하나도 못 알아먹어. 못 알아들어. 그러면 이거는 안 됩니다. 일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설득시키느냐가 문제죠. 그러면 이 사람들도 알아듣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같이 해보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아까 합작 얘기 나오고 계속 나오는 얘기가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결정하고 설계하고 관점을 소통시킬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위임, 수권, 분업, 여기 실천이 관건입니다. 수권이라는 건 권력을 받는다는 얘기 아니고 권력을 준다라는 거예요. 숫자는 받을 숫자하고 줄 숫자 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수할 때 숫자는 준다는 겁니다. 가르침을 준다라는 거죠. 손수변이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삼수변이 들어가 있는 손수변. 그래서 맡기고 권력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업무를 분담하고 하는 나누는 이 부분을 누가 어떻게 제대로 실천하느냐죠. 이걸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도와 한계도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실수와 그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가려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누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안목, 그 다음에 권력을 나눠준 데는 경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막 줄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 그 나눠준 권력을 행사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을 심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나눠주기만 하고 점검 안 하면은, 점검 못 하면 끝이죠. 가져가가지고 다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게 제대로 행사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 심사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분업도 명확하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듭니다. 양이 아니라 정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미국에 이제 가장 존경받는 그리고 권위 있는 신문으로 뉴욕타임즈가 있잖아요. 그죠? 아시죠? 그죠? 뉴욕타임즈. 그리고 뉴욕 데일리 뉴스라는 게 있습니다. 판매 부수는요, 뉴욕 데일리 뉴스가 대여섯 배 됩니다. 뉴욕타임즈보다. 그런데도 사람들한테 신뢰도나 평가는 당연히 뉴욕타임즈가 높이 평가받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소위 3대 일견제라고 하는, 그죠? 거시기 신문들이 무슨 판매 부수는 판매 부수까지 속이고 난리를 쳐가지고, 신문이 아예 발행되자마자 저 다른 나라로 수출되는, 폐지로 수출되는, 이런 신뢰도는 꼴찌잖아요. 부스 많으면 뭐합니까? 신뢰도 꼴찌인데. 이게 바로 뉴욕타임즈하고 뉴욕 데일리 뉴스하고의 차이점을 이렇게 비교를 하는 그런 글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충성심입니다. 그 한 자기 조직과 그 다음에 자기 리더에 대해서 얼마나
진정성 있게 충성을 다해서 일을 해내느냐, 요 조직이 훌륭한 조직이지 사람만 많다고 성과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성과금 위주로 운영했던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다 망했다라는 사실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센티브 준다고 하잖아요. 조금만 뭐 잘하면 보너스 더 주고, 이 나중에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 다 망했습니다. 왜? 충성심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죠? 그 인센티브나 그 다음에 성과 위주의 경영은 결국은 과다 경쟁만 불러일으킬 뿐이고, 결과적으로는 인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받거나 또는 그 부분에 대한 성과에 대한 보수를 받고 조금 생활이 나아지고 하면 점점 더 받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과다 경쟁이 일어나는 거죠.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하는, 같은 조직원들끼리. 왜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회사를 팔아먹는 거는 뭐, 그죠? 시간 문제죠. 대부분 다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해서, 특히 충성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리더십 함양이나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한 채 성과만 위주로 내려고 했던 부분들이 다 실패한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양이 아니라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이런 현대 리더십하고 관련이 돼가지고 2000 수백 년 전에 그런 리더십을 통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내뱉은 요 한마디를 가지고 저같이 이제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잡아내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이게 이제 공부하는 매력이고 맛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걸 찾아내고 발견해내는 것 자체가 이제 공부의 이제 희열이죠. 기쁨인데 이 유방과 한신이라는 사람이 리더십의 본질을 정확하게 통찰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먼저 유방은 항우와의 천하 다툼에서 역전승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항우가 단연 전력이 셌죠. 쉽게 얘기하면 8대2 정도 됐을까요? 항우가 8, 유방이 2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걸 뒤집은 역전승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유방이 항우에게 역전승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3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많지만은 대개 역사에서는 이 3사람의 공이 가장 크다라고 꼽습니다. 이 3사람을 서한 삼걸이라고 해요. 서한 삼걸. 서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걸출한 인물들. 이 3명이 삼걸이다. 이 서한 삼걸이 왜 나왔냐 그러면 다른 사람도 아닌 유방 입에서 나왔습니다. 역사가들이 유방을 도운 여러 공신들의 행적을 전부 다 연구하고 검토하고 막 공부해가지고 3사람을 추려낸 게 아니라 유방이 꼽았어요. 내가 성공한 이유가 뭐냐? 3사람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방이 항우를 물리치고 난 다음에 공신들하고 모인 자리에서 공을 논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 내가 항우한테 이겼는데 니들이 볼 때는 왜 이긴 것 같으냐? 분석을 하게 합니다. 유방. 좋은 말로 분석이죠. 유방의 기질이나 스타일로 놓고 봤을 때는 술 한잔 먹고, 야, 내가 항우한테 이겼는데 니들이 볼 때는 내가 어떻게 해서 이긴 것 같으냐라고 그냥 배놓고 쉽게 얘기하면 이 공신들이 옛날에 다 친구들이거든요. 술 먹던 술 친구들이거든. 그러니까 편안한 자리에서 내가 항우한테 어떻게 이기는지 모르겠다. 니들이 볼 때는 내가 왜 이긴 것 같으냐? 어떻게 이긴 것 같으냐?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혀꼬부라진 소리 하면서. 그랬더니 이제 화신탄회하게 얘기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나와가지고 폐하는 뭐 승진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어마하고 말이 남도 의신여기고 막 하지만은 통은 커갖고 땅을 차지하면 다 나눠주고 하는데 항우는 그런 거 못했습니다. 뭐 이제 막 분석할 거 아닙니까? 다 듣고 난 다음에 유방이 정리를 합니다. 야, 니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대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이게 유방이 한 말입니다. 내가 항우를 물리친 것은 3사람 때문이야.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고 천리박 군막 안에 앉아가지고 전략과 전술을 수립해가지고 승부를 결정짓는 능력으로 따지자면 나는 장량만 못해. 오불려 장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후방에서 끊임없이 식량을 공급하고 전쟁 물자를 보급하는 행정 능력으로 따지자면 나는 소화만 못해. 오불려 소화. 싸웠다 하면 승리하고 쳤다 하면 적의 성을 빼앗는 전투 능력으로 따지자면 나는 한신만 못해. 오불려 한신. 요 대목에서 제가 잡아낸 단어가 삼불려입니다. 세 사람만 못하다라는 거죠. 21세기 리더십하고 딱 떨어지는 거,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리더는요, 나보다 뛰어난 인재를 모셔와서 그 사람 말을 따라야 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인재를 데려다가 부려먹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죠? 옛날에는 야 월급 많이 줄게, 연봉 많이 줄게 와라. 그래갖고 온갖 허드렛 일을 시키고 별거 다 하잖아요. 착취하는 거죠. 그럼 인재는 자기 능력 발휘 못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 분야의 최고의 인재라고 생각되면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모셔와가지고 그 사람이 하려는 대로 따라주는 게 리더. 이게 삼불려잖아요. 그죠? 나는 이 세 인재를 얻었기 때문에 항우한테 이길 수 있었다. 라고 스스로 진단하는 겁니다. 이게 삼불려. 절묘한 진단이죠. 22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한나라를 건국하고 난 다음에 편안한 자리에서 유방하고 한신이 대화를 나눕니다. 유방이 하도 한신이 한 역할이 워낙 대단하기 때문에 궁금해가지고 이제 물어봅니다. 한신아, 내가 너 같은 무장이라면, 장수라면 쫄병을 몇 명이나 거느릴 수 있겠냐? 라고 물어봅니다. 유방도 궁금했던 거죠, 이제. 그랬더니 한신이, 이 한신이 정치가가 아니에요. 한신은 아주 순진한 무장입니다. 솔직히 얘기합니다. 폐하는요, 10만 명. 그 정도면, 뒤엔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폐하는 10만 원 떡을 치죠, 뭐. 이랬을 것 같아요. 원문에는 족이라고 나옵니다. 족하다라고 나옵니다. 10만이면 족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게 시장에서, 저작거리에서 돌아다니는 말로 표현하면, 그죠? 10만이면 떡을 칩니다. 그거죠. 기분이 나쁘잖아요. 유방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너는. 이때 한신이 알아차렸어야 돼요. 눈치를. 최고 권력자가 다른 것도 아니고 쫄병을 몇 명이나 거느릴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뭔가가 얘기가 그죠? 의도가 있는 거단 말이죠. 근데 대놓고 이제 10만이면 떡을 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유방이 그러는 너는 요때도 알아차렸어야 되는데 한신이 요때도 못 알아차립니다. 저는 다다익선이죠. 그 유명한 다다익선이 여기서 나옵니다. 다다익선은 잘 아시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유방이 이제 빈정이 상했어, 이제 확실히 상했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야, 그렇게 잘난 놈이 왜 내 밑에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제서야 한신이 아차 싶은 거야. 이게 말 잘못했네. 그래서 둘러댑니다. 둘러대는데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 말이 뭐야? 선장장이에요. 선장장. 폐하는 장수를 잘 다루는 장수이십니다. 정말 대답 멋지게 했죠. 잘했어요. 이게 21세기에 요구하는 리더입니다. 장수의 장수를 요구하는 거예요. 장수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쫄병들, 병사들의 장수가 아니라 장수의 장수가 되라는 얘기. 장수라는 얘기는 각 분야에 뛰어난 리더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을 거느릴 수 있는 장수가 되라는 거죠. 말 정말 잘했죠. 장수를 잘 다루는 장수이십니다. 그 장수 위에 장수란 얘기입니다. 장상지장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사자성어가 여기서 파생이 돼요. 장상지장, 장수 위에 장수. 말 잘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 한신하고 유방의 분위기에서 이 말은 It's late. 늦었어요.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정치가이다가 아주 노예하기 짝이 없는 자기 주군이 야 한신아 나는 야 쫄병을 몇 명이나 걸을 수 있겠냐 물어보면 아이고 폐하 어떻게 숫자로 얘기합니까? 폐하는 장수 위에 장수이신데
이렇게 쓸개를 풀어놓고 시작을 해야 돼.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봐라. 그러면 그다음부터 농담이에요. 유머야, 그죠? 근데 정색을 하고 10만이면 떡을 칩니다. 저는 만 원만 줬지. 이게 뭡니까? 바로 이 한신의 대답 뒤에 토사구팽의 그림자가 늘어그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나중에 한신은 토사구팽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부하인데 군대를 몇 명이나 거느릴 수 있겠냐 물어보면 만 원만 원씩 좋다는데, 이거는 정권에 어마어마하게 권력이 위협되는 세례가 아닙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거 놔두겠어요, 그냥요?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고, 한신은 정말 안타깝지만은, 한신은 한신대로 안타깝지만은, 더 중요한 문제는 한신이 정말로 기가 막히게 21세기 리더십을 딱 건드려버린 거죠. 저게 선장장이다. 그래서 병사의 장수가 될 거냐, 장수의 장수가 될 거냐 라는 선택이 이제 21세기 리더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장수를 이끄는 리더의 리더십은 이런 겁니다. 재능을 잘 활용할 줄 안다. 이건 뭐 당연히 이제 유방이 그렇게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 장단점을 잘 알아서 특성에 맞는 자리를 줘야 돼요. 이거 리더는 성질이 인재들은 성격이 고약해요. 일반인들이 바라볼 때는요. 괴팍하잖아. 괴짜들이 많아. 그런데 거기다 지가 좋아하는 거 안 하고 엉뚱한 거 시켜보세요. 그거 그 자리에 맞나. 그래서 리더는 인재를, 자기보다 뛰어난 인재를 모셔와서 그 사람 말을 따라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자기 후계자를 지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진퇴의 문제입니다. 리더십에 있어서 정말로 힘든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제 물러날 때. 그러니까 자기 일을 충분히 디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오면은 때를 딱 잡아서 물려주고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하의 유동성이 우리나라에서는 조직에서 그게 잘 안 이루어지니까 맨날 적체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맨날 뭐 꼰대니 무슨 뭐 노욕이니 뭐 괜히 그런 얘기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 대신 후계자를 고를 때 후계자는 경쟁자가 아니라 대체자입니다. 그죠? 되게 이제 우리나라 리더들 가운데 여전히 과거의 리더십이 운명인 리더는 뛰어난 인재가 나오면 눌러 쫓아내. 그죠?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이 인자들은 쫓아내기 일수단 말이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2의 자기 자신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사람 능력은 그 사람이 표출할 수 있게 자기는 깨끗하게 뒤로 물러나주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얘가 넘어갔다가 안 넘어갔다 이러네요. 자,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제 강의는 앞으로 한 90분에서 100분 정도 연속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질문 받고 그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은 그냥 갔다 오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동양의 리더십의 원형으로서 유가하고 법가의 리더십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뭐가 도움이 되느냐?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게 되는 다양한 사례들을 이해하는데 바탕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역사책을 읽으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건 중국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해당이 됩니다. 자, 유가는 인간의 성격에 중점을 둡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의, 그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교육을 통해가지고 인간의 성격을 개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개선시킬 수 있다고 보죠. 이거는 성선설을 주장한 맹자도 마찬가지고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쪽도 다 교육을 통해가지고 교화를 통해가지고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법가는 어떻게 합니까? 원칙과 제도와 법을 중시합니다. 법과 제도를 믿을지언정 사람을 믿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비자라는 책을 읽어보게 되면은 아주 섬찟합니다. 인간에 대한 불신이 이렇게 해도 깊을 수가 있는가. 근데 이거는 이제 한비자라는 책은요,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 그러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최고 정점에 있는 최고 권력자와 그 밑에 있는 신하를 부리는 데 있어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신하들을 함부로 믿지 말라는 겁니다. 왜? 네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상부를 통해 가지고
시스템을 통해서 잘하면 상 주면 되고 못하면 벌을 주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돼 가지고 걔한테 그 감정 때문에 상을 높여주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휘둘린다라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육아의 통치 방식은 인치라고 합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늘 문제가 바로 이거였죠. 그죠? 법치하지 않고 인치를 하기 때문에 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얘기했어요. 근데 법가에서는 철저하게 법치적으로 인치와 법치의 두 축이 형성이 된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사극을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시대 때, 주로 조선시대를 다루고 있는 사극을 잘 보시면 맨날 뭐 전하 아니되옵니다 그러면서 뭐 어디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뭐 어디에 쓰여져 있습니다 하고 맨날 공자월 맹자월 하고 막 좋은 소리 하잖아요. 신하들이 통측하옵시 하고 그리고는 모반죄나 무슨 일이 있으면 잡아다가 죄인들을 족치는 걸 보십시오. 어떻게 족치나 어마무시하게 그죠. 뭐 고문은 보통이잖아요. 그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외유내법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육아를 표방하면서 안으로는 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봉건 통치의 왕조 체제는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인의를 표방하고 어진 성군을 얘기하면서도 속으로는 그 권력을 위협하는 존재들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법으로 엄단하는 케이스입니다. 다른 말로는 유표법리라고 합니다. 육아로서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법가로서 이게 속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속은 법가로 채우고 법으로 채우고 외유내법 유표법리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해 왔습니다.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육아하고 법가가 철천지 원수처럼 얘기를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정치로 넘어가면서부터 시작해서는 이데올로기로 넘어가면서는 완전히 친형제야. 이렇게 이란성 쌍둥이야. 이게. 이 부분을 아시면은 앞으로 역사적인 사례나 그 다음에 중국의 드라마나 우리나라 사극을 보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하면 위선. 조선시대 때 양반 지배계층들이 위선적이다. 그 위선의 최고봉을 찍는 건 뭐냐 그러면 경제를 무시한 겁니다. 양반들은 경제를 무시해도 돼요. 왜요? 자기들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잖아요. 에? 그렇게 해서 자기 동포들을 조선시대 때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자기 동포들의 절반 가까이를 노비로 묶어놓고 그들의 노동력을 세금을 착취한 게 양반들이잖아요. 그게 종목법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아버지가 승상이든 뭐가 됐든 건 상관없어. 엄마가 노비면 그죠. 그 종목 어머니를 따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 어느 천년에 바뀝니까? 그 어머니가 노비면 다 노비라는데 뭐 하나도 안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화딱지 나가지고 홍길동이 유구국으로 가버렸잖아요. 그죠? 홍길동전 내용이 그겁니다. 안에 내용이. 그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내용은 가만히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그런 조선시대의 사회상이 들어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이런 외유 내법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자, 그 가운데서 이제 순자의 리더십 논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자는 육아 제자백가 가운데서 육아를 대표하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맹자에 많이 가려져 있죠. 공자하고 맹자에 많이 가려진 인물입니다. 공자는 더더군다나 성선설을 내세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맹자는 괜히 착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죠? 순자는 성악설을 내세우는 바람에 순자가 괜히 이제 굿캅, 배드캅 가운데 배드캅 역할을 한 셈이 됩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 저술을 읽어보게 되면은 순자는 육아 사상을 집대성한 사람입니다. 법가 사상을 집대성한 사람은 이제 좀 이따 소개해드릴 한비자라는 사람인데 육아 사상을 집대성한 사람은 순자입니다. 그리고 이 순자한테서 누가 나오냐? 한비자가 나옵니다. 그 법가가 여기서 나와요. 재밌게도. 저는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해드리냐 그러면
공자가 육아를 창시했어요. 그 밑에 이제 제자들이 쭉 육아학파, 이제 공문을 확대시켜 나가잖아요. 그죠? 확대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자사, 공자의 손자인 자사 밑에서 맹자가 나오거든요. 그죠? 법맥이 그렇게 이어집니다. 법통이 이제. 학맥이죠. 학통이. 그래서 맹자는 공자를 집대성을 성인으로 이제 추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맹자의 사상이 보수적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육아 우파야, 여기가. 순자는 육아 좌파에 해당됩니다. 조금 다릅니다. 육아 사상을 전부 다 집대성하고 다른 제자백가들 사상까지도 다 섭렵하고 공부해가지고 써놓은 책이 순자입니다. 굉장히 방대한 책입니다. 순자는.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순자는 개인의 차원에 머물러 있던 사상과 철학을 집단과 사회로 확대시킵니다. 모든 주장과 논리들을. 그래서 순자의 리더십이 현대사회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순자는. 논의를 개인적 차원에서 집단으로 확대시킨 장본인이고요. 현대의 리더십이라는 게 전부 다 기업에 관한 논의도 마찬가지고 국가에 관한 논의도 전부 다 개인과 집단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 점에서 순자가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점. 주목해야 된다. 주목을 받고 있다기보다는 주목할 필요가 없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인물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죠? 순자의 리더십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육술이라고 하는, 육술은 6가지 수단과 방법, 기교, 기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6개의 리더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죠? 장수라면 지혜에 있어서 의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장수를 리더로 바꾸십시오. 이제 그러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행동에서는 잘못이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 처리에서 후회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은 후회하지 않도록 하면 되고 반드시 성공하려 해서는 안 된다. 재밌죠, 그죠? 아까 제가 이제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완수하는 거다, 이제 끝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순자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장수는 구체적으로 이제 리더십이 나옵니다. 제도와 명령이 엄하고 위험이 아니고 위엄이 있어야 하고, 상벌에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군영과 군수품의 전장은 빈틈없이 경고해야 하며, 부대 이동이나 진퇴는 안전함에서 신중하고 신속해야 하며, 적을 정탐하고 변화를 살필 때에는 몰래 깊이 들어가 살펴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하며, 적과 싸울 때는 명확하게 세운 전략에 따라야 하고, 자신이 의심스러워하는 전략은 따라서는 안 된다. 이거 기업에 경영하는 사람한테 갖다 줘보세요. 그러면 바로 알아듣습니다. 기가 막힌 리더십입니다. 이 부분이. 여기 적이라는 거는 경쟁 상대죠. 그죠? 그 다음에 군수품이나 군영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자산을 얘기합니다. 이 자산 관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육술의 리더십이고요. 육술의 의미를 분석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자기 수중에 있는 자원과 능력을 어떻게 처리하고 장악할 것인가 라는 현대 경쟁이 일어나고 딱 맞아 떨어지고, 내가 처리하려는 환경, 그리고 경쟁하고 있는 상대, 교섭하는 상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좀 전에 말씀 나왔잖아요. 그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적을 정탐하고 변화를 살필 때는 몰래 깊이 들어가 살펴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하며, 적과 싸울 때는 명확하게 세운 전략에 따라야 하고, 자신이 세운 전략에 의심이 있을 때는 그 전략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육술의 의미입니다. 그 메시지의 정확한 요약본은 뭐냐 그러면 정한 노선을 지키고 신중하라는 뜻입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이 신중이라는 단어를 이제 저는 순자를 보면서 새롭게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되게 신중하다 그러면은 뭡니까? 담이 작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줘. 에이, 뭔 그렇게 쫄보? 이런 사람한테 신중하다고 얘기해.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중은 일을 하지 말라거나 천천히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신속하게 하되 자신을 충분히 파악하라는 거죠. 그러면 신중하죠. 신중할 때 중자는 무거울 중자입니다. 신자는 삼가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신자를 잘 보시면은 왼쪽 편에 마음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진실할 진자죠. 예.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순자는 오권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리더십을, 육술 오권이죠, 그죠? 오른쪽 아래쪽에 돌로 만든 저게 뭐 같습니까, 여러분? 저기 저울추입니다. 저울추. 저울추를 한자로 뭐라 그러냐? 권이라고 합니다. 네? 권력할 때 권자는요, 원래 저울추라는 뜻입니다. 저울추는 뭡니까? 물건의 무게를 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무게, 이 달고자 하는 물건의 무게에 따라서 저울추도 바뀌게 돼, 무게가, 그죠? 네. 그래서 변화를 장악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변하잖아요, 이제. 물건이 달라지면, 무게가 달라지면, 물건이 달라지면 무게가 달라지니까 변화하는 거죠. 또 5번은 변화를 장악하라고 하는 리더십. 이게 지금까지 계속 설명해온 미래 예견력이라든지, 그죠? 통찰력이라든지 쉽게 이렇게 전부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장수는 파면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성급한 승리 때문에 패배를 잊어서는 안 되며, 군대 안에서는 위세를 떨칠 때 적을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되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보지 말고,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도 봐야 된다. 모든 일에 빈틈없이 생각하고 재물의 사용에는 너그러워야 한다. 재물의 사용에 너그러워야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써야 될 때 아낌없이 써라는 얘기입니다. 필요할 때는 써야죠, 그죠? 그렇지 안 그러면은 아무 일도 못 합니다. 이게 이제 순자가 얘기하는 오권입니다. 권은 가늠하는 것으로 정적이 아니라 동적이다 라는 거죠. 자신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주위 환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만이 다른 물건이 저울에 올라오면 저울추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저울추 갖고는 이 물건 무게를 못 달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장악해라. 육술 5권이고요. 5가지를 소홀히 하지 말라라고 하는 오무광도 있습니다. 경계해야 될 걸 얘기를 합니다. 장수의 계책이 욕심보다 뛰어나면 잘 될 수 있지만, 계책이 욕심보다 뛰어나면 일이 잘 되지만, 욕심이 계책보다 없으면 안 좋은 결과를 만든다. 전쟁을 수비하듯 하고 행군을 전쟁하듯 하고 공을 세우면 요행을 얻은 듯하라. 공을 세웠다고 해가지고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운이 좋아서 그런 거다라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계략을 공경히 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 것이며, 일을 공경히 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 것이며, 장교들을 공경히 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 것이며, 병사들을 공경히 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 것이며, 적군을 공경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 아,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예. 순자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 이게 오무강입니다. 좀 뭐 현대 리더십에 얼마든지 적용을 시켜도 저는 손색이 없을 만큼 대단히 뛰어난, 적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내 밑에 있는 장수들과 병사들을 내 몸처럼 아끼라는 거고, 그죠? 이 공경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태도입니다, 태도. 공경은 곧 태도를 얘기합니다. 지금은 기업에서 그 단어를 잘 안 쓰는데, 만약에 어떤 분이 저한테 우리 회사를 위해서 한 글자 한 글자만 써주세요 그러면 저는 경업이라고 써드릴 겁니다. 공경 격자에다가 우리가 사업할 때 일업자이죠. 일에 대한 태도죠. 그것이 곧 리더가 갖춰야 될 자세 가운데 하나다. 오무강이고요. 욕심과 현실은 별개고, 사업의 계획부터 교섭, 경쟁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마다 공경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경업이죠. 네. 경업은 철학이 아니라 자세입니다. 태도이죠. 자세라는. 그 밖에 순자가 얘기하고 있는 또 하나의 리더십 가운데 하나는요, 견병에서 견응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얘기가 나와요. 견병은 흡수해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것, 차지하는 걸 견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시대 때 진나라가 6개 나라를 하나둘씩 차지한 게 그게 견병이에요. 근데 순자는 거기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 게 안 되기 때문에 진나라가 오래 못 갔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견응이라는 거죠. 잘 뭉쳐져서 정리된 공동체를 견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병을 한다고 이제 인수합병하는 M&A를 하게 되면 적대적 M&A가 있고, 그죠? 그런 M&A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조건 차지해가지고 결국은 마음을 못 얻게 되면은, 즉 견응하지 않으면은 그 조직 오래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나라가
불과 천하를 통일한 지 15년 만에 망한 까닭이 거기 있다는 거죠. 겸병만 할 줄 알았지 견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조직 내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리더 가운데서도 무조건 차지하고 빼앗으면 끝나는 줄 안다는 거죠. 단기간 내에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조직원들이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조직은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순자는요, 육아에서 얘기하는 인과 의, 이건 잘 아시죠? 그죠? 여기에다가 믿을 진짜 하나를 더 보탭니다. 이게 뭐냐면, 인과 의는 개인의 차원에 머물러 있죠. 내가 어질러야 된다, 의리가 있어야 된다. 근데 신뢰가 들어가면 이거 상호차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인 논의를 사회 집단으로까지 확대시킨 사람이 순자라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이 충분히 추출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지 사람도 바뀔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똑같습니다. 나폴레옹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나폴레옹이 얼마나 빠른 시간에 유럽 전체를 석권을 했습니까? 근데 몰락도 그만큼 빨랐죠. 그게 뭐냐? 견병 말고 견응은 없어졌어요. 왜? 다른 나라에다가 막 자기 어린애를 갖다 임금으로 앉히질 않나, 뭐, 자기 친인체 갖다 누가 그 리더를 따르고 추종을 해주겠어요. 바로 이런 거. 그래서 나폴레옹이 순자를 봤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로 유배를 가가지고 시간이 많잖아. 거기서 손자면법을 봤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진작에 이 책을 봤으면 이 꼴이 안 됐을 텐데라고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메가더하고 아이젠하워. 근데 재미난 통계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젠하워는 웨스트 포인트에서 300명 가운 330명 가운 한 250등쯤 했대요. 메가더는 신동이었어요. 수석이고 신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천재라고 그랬어요. 메가더한테. 근데 뭐 아이젠하워 330명 가운 250등 거의 제 고등학교 성적하고 비슷한데. 근데 정작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 유럽의 지휘를 맡긴 건 누구한테 맡기냐면 메가더한테 안 맡깁니다. 아이젠하워. 그렇게 해서 승리를 이끌었죠. 메가더의 승리를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돈전쟁이다. 그렇게 많은 폭탄을 퍼붓고 못 이기면 바보지. 그 얘기입니다. 현대사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과장된 신화죠. 그죠? 그래서 신중하고, 그죠? 리더한테 천재를 원하는 거 아닙니다. 태도죠. 자세. 순자가 얘기하는 바로 그런 견응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리더를 원한다 해서 사례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독학까지만 하고 다음 주로 넘어갈게요. 너무 지루하시죠? 대답이 없으시네. 한비자는요, 비운의 대사상가입니다. 정말로 대단한 사상가입니다. 그 서양의 교육과 서양이 세계사를 주도할 때는 늘 뭐라 그랬냐면 한비자 보고 동양이 마키아벨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맨날 저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마키아벨리는 1469년에 태어났고 한비자는 기원전 280년에 태어났어요. 무려 1700년이 넘는 차이, 1700살이나 차이가 나. 근데 어디다가 대놓고 동양의 마키아벨리라고 갖다 붙이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마키아벨리가 서양의 한비자죠. 그리고 그 사상의 깊이도 두 책은 마키아벨리 군주로 나오고 한비자를 놓고 얘기를 하면요. 이거는 손잡급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깊이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정도로 뛰어납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비자라는 사람은 정치학 연구사의 아주 특별한 인물입니다. 지금 동서양에서 다 주목하고 있는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이 한비자 얘기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말더듬이었어요. 이게 그런 당대 최고의 문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말을 더듬었어요. 진시황이 이 한비자의 글을 읽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 사람을 한 번이라도 볼 수만 있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동문수학한 아까 순자 밑에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순자 밑에서 한비자와 같이 공부한 사람이 이사입니다. 진시황을 도와가지고 천하를 통일하는데 큰 공을 세운 이사가. 이사가 임금이 진시황 그때는 이제 황제가 되기 전이죠. 이 사람 한 번 봤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러니까 얼른 제 동창인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 일부러 전쟁까지 일으켜가지고 한비자는 한자는 한나라예요. 대한민국 할 때 그 한자 쓰는 사람입니다. 그 중국의 중원에 오늘날 중국의 하남성지에 가면 한나라라고 있었어요. 거기 공자로 태어납니다. 진나라 이 한나라를 공격해가지고 그 평화를 맺는 조건으로 한비자를 보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비자가 진나라로 와서 진시황을 만납니다. 근데 진시황을 만나보니까 별거 아닌 거야. 말을 못하니까. 말을 더듬으니까. 그래가지고 내팽개칩니다. 그런데 이사가 그 사이에 혹시나 왕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또 한비자 찾으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한비자에게 모함을 씌워가지고 거기다 가두고 독약을 줘가지고 자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주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한비자가 남긴 책은 그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중국의 역사를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사상들이 다 이 한비자에 집중이 되어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순자도 바로 이 한비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한비자가 역시 마찬가지로 순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개인의 영향력 리더로서 갖춰야 될 그 다음에 법 그죠? 그 다음에 기능 이제 다른 말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직이나 기능 같은 것을 비판적으로 결합한 종합적인 조직론과 리더십 이론을 체계화시킨 사람입니다. 이 사람. 법가에서 얘기하는 리더십하고 관계되어 있는 글자가 세 글자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형세, 대세 할 때 세자입니다. 원래 이 세는 법과 계통의 인물 가운데 신도라는 사람이 먼저 제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정치 운영에는 형세가 있다. 이 형세를 장악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한비자는 뭘 예를 드냐 그러면요. 이 등치 큰 소를 5살 꼬맹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은 콧뚜레 때문이다. 그죠? 여기 콧뚜레에 걸리면 그 소가 맥을 못 추잖아요. 그죠? 이게 새라는 겁니다. 그 다음, 저 절벽에 나무가 한 그루 자라고 있는데, 요만해. 근데 절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절벽 아래에 있는 나무들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 처한 위치가 형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를 어떻게 장악하느냐가 리더한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약은 상대적이고 그리고 그 강약의 조절에 따라 가지고 형세가 능력을 결정하기 때문에 새에 대한 파악이 대단히 중요하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개인기입니다. 개인의 능력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이제 한비자나 심화시켜서 형세와 그 형세를 이끄는 도구의 필요성까지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자 마차가 있고 말이 있어. 그런데 김영수가 물면은 하루에 100리밖에 못 가. 그런데 김광남이 물면은 200리를 가. 왜? 마부가 달라서. 그죠? 말을 모는 능력이 다르다는 거죠. 되게 그렇게 얘기하면. 근데 한비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튼튼한 마차와 좋은 말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인의 개인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구의 필요, 형세를 이끌어가는 도구가 뒷받침이 되면은 주도권을 확실하게 장악하게 된다는 거죠. 개인기가 그 안에 뒷받침이 되니까.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세는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운용하는 거다. 움직이는 거다라는 겁니다. 변화와 개조의 차이죠. 변화는 되게 수동적입니다. 바뀌길 기다리는 쪽에 느낌이 강하다면 개조는 적극적이죠. 능동적이죠. 내가 바꿔나가는 거죠. 유능한 리더는 형세를 볼 줄 알아야 그 방향으로 유도할 수가 있다. 형세에 대한 그게 셉니다. 정치학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맨날 정치 선거 때 되면 대세 하잖아요. 그게 그겁니다. 다른 게 이겁니다. 두 번째는 법입니다. 법에 대가하는 상황이라는 사람입니다. 진나라를 법치 체제로 완전히 탈바꿈시킴으로써
진나라가 천하 통일할 수 있게 기반을 다진 사람이 바로 이 상황이라는 사람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상황은 단순하게 법을 바꾸는 데 머무르지 않고 시스템, 진나라 시스템 전체를, 제도를 바꾸는 그런 인물이고, 그래서 중국 역사상 최고의 개혁가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도화된 기구와 법령 및 관리 시스템을 창조한 사람이지. 굉장히 중요한 인물, 관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인물이고, 또 하나 이제 법 집행에 있어서 특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태자가 법을 어기면은 태자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태자의 스승을 아주 가차없이 처벌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작법 자폐합니다.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걸려서 죽어요. 나중에 새로운 젊은 왕이 즉위함으로써 이 사람이 왕한테 미움을 살까봐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여관에 투숙을 해야 되는데 여권을 안 갖고, 여권이 없으면 투숙을 안 시켜줘. 오늘날 신분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수배령 내린 상황이라는 게 표시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깥에 외지에 나가가지고 잠을 자려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게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결국은 자기가 만든 법에 걸려서 잡혀서 죽습니다. 법이 공정하게 시행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그죠? 네. 그 다음에는 테크닉입니다. 술. 그래서 세, 법, 술 또는 법, 술, 세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법과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형세 파악의 핵심이자 또는 리더십의 항목이다. 신부레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술은 수단이자 관리 방법이다. 능력에 따라 자리를 주고 실적에 따라 심사하는 것을 포함하는 직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정의가 술입니다. 그리고 이 신부레라는 사람은 통계를 동원해가지고 한 사람의 능력과 업적을 심사했던 사람입니다. 통계학을 응용한 한비자는 요 세 가지를 모두 다 통합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개인과 그 다음에 조직과 법과 이런 부분,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법가사상을 집대성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법술세를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법은 집의 골조다, 뼈다귀다. 술은 그 집 내부의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다. 우리로 얘기하면 찬장이나 책상이나 침대나 이런 것들은 술에 해당되고, 그게 결합돼 가지고 하나의 계통들을 형성해 내면은 그 통째로 하나가 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는 새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좋은 정치 체제나 조직은 언제나 이 세 가지가 결합돼야 되고, 단순한 조직은 쓸모가 없다. 유기체 세 가지가 같이 움직여줄 때 유용하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논리를 2000 수백 년 전에, 200여 년 전에 내세운 사람이 한비자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첫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우리 원장님께서 이 강의를 이제 직접 주선을 하셨으니까 연락처들 받으셔가지고 단톡방을 하나 만드십시오. 그러면 관련되어 있는 자료도 올려드리고, 기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거기다가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그때그때 질문을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가운데서 궁금하신 거나 하실 말씀 하십시오. 예. 전 시간에 수왕사, 지례사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한글은 사자를 써놓으시고 자자 못합니다. 자자가 있길래 이게 어떻게 된 아닙니다. 것인가? 지례자입니다. nom자자가 맞습니까? 예. 한쪽은 고쳤는데 한쪽은 제가 못 고쳐서 그렇습니다. 예. 자, 줌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 제 목소리 들리세요? 예.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타이핑으로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첫 시간이라서 낯쓰세요? 그러면 다음 주 오후 2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줌으로 오고 계시는 분들도 다음 주에 뵐게요. 질문 없으시면. 예, 그리고, 궁금하신 거 이런 거 있으면은 연락처 우리 김강남 원장님한테 연락처 주셔서 단톡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대원님, 오원양님, 반가운 분들 많네. 예.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귀한 시간 내서 귀한 강의 만난 걸 축하드리고 또 교수님 고생하셨고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